재판정 안은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정면에 앉은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꼭 쥔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구두 수성공이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평생 흠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기꾼이라는 죄명을 쓰고 모두의 손가락질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방청석은 웅성거렸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비웃으며 말했다. 속은 내가 바보지. 저런 늙은 여우를 믿은 내가 잘못이야. 할아버지는 눈을 들지 못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 판사는 말을 이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습니다. 홀 안은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이크를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고 그 어떤 말도 목까지 차오르다 쓴맛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하얀 셔츠, 단정한 검정 치마, 그리고 깊은 눈을 가진 한 소녀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소녀는 숨을 고르며 판사를 향해 말했다. 저 변론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애가 뭘 안다고? 여기가 학교 발표장이야? 그러나 소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서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평생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이용한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 말과 동시에 서서히 일그러졌다. 이제 모두가 숨을 참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소녀에게 쏠린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올라갔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다. 아는 얼굴이었다.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10년 전 그는 작은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손때로 다른 나무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매일 찾아오는 어린 손님이 있었다. 늘 헐어진 운동화를 신고 주머니에는 항상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던 아이. 그녀가 바로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소녀였다. 한 번은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운동화 못 고치면 체육대회 못 나가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낡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못 고치는 신발은 없다. 버려도 되는 인생도 없다. 그 말에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는 그날 그 아이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작은 종이에 적힌 한 문장을 건넸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신발을 고쳐라.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가게 앞을 지났다. 때로는 인사만 하고 갔다. 때로는 말없이 구두 닦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어른이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가게 앞에는 어느 날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그 옆에는 빨간 글씨로 가득한 고소장 사본이 덧붙어 있었다. 소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가게 앞에서 오래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에 새겼다. 언젠가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현재 법정. 소녀는 다시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의 자료와 당시의 거래 계좌를 모두 재검토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방청석에서 아까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검사는 불편한 듯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피고인이 돈을 맡겼던 그 신탁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얼굴을 감싸 쥐듯 고개를 숙였다.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소녀의 말이 끝난 순간 법정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표정이 굳어진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였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곧 세상 밖으로 흘러나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억울함을 넘어 숨겨진 고통과 말 못한 짐을 떠올리게 했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말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만 알고 끝내도 되는 일이다. 이미 늦었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자 소녀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아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10년 전 구두수선 가게가 사라지기 전 할아버지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불려갔다. 그곳은 작은 사무실도 상가도 아닌 회사의 회의실이었다. 그곳에는 날렵한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 형님 대신 서명만 하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빌린 돈이 있잖아요. 이건 그걸 갚기 위한 절차예요. 할아버지는 절대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계약서에는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왜였을까? 그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있었다. 작은 병동, 흰 복도, 그리고 산소를 끼고 누워있는 한 여인.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의사는 말했었다. 수술이 성공하려면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그 모든 비용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그는 선택했다. 내가 뭐든 하면 되지. 그렇게 서명한 그 종이가 지금 그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현재의 법정,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계약은 강요였고 속임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절박함을 이용한 겁니다. 판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주름과 함께 떨렸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나는 누굴 속일 마음도 누굴 해칠 마음도 없었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요. 그 말이 끝나자 재판정 안 여러 사람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곳엔 놀람과 죄책감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두려움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났을 때 법정 안공기는 마치 오래된 얼음이 깨지는 듯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 앞에서 표정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소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준비된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말에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제출은 규정 위반입니다. 판사님, 이 행동은. 그러나 판사는 검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중단시켰다. 조용히 하십시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의 입술이 굳었다. 그 표정은 이상하게 긴장에 가까웠다. 소녀는 이어 말했다. 이 계약서에는 서명한 사람이 둘입니다. 하나는 피고인,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순간 법정 뒷문이 또 한 번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왔다. 하얗게 샌 머리, 깊은 흰 피부 주름.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도 선명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설마? 아니야, 이미 죽었다고. 아니, 신문에서 본 적 있지 않나? 소녀는 그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본인은 누구입니까?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고 단단하게 뱉어냈다. 나는 이 사건의 진짜 최초 투자자이며 피해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법정 안이 한순간 폭발하듯 소리로 뒤덮였다. 할아버지는 그 노인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노인은 소녀의 손에 있는 서류를 천천히 가리켰다. 그 계약은 사기였습니다. 피고인은 서명자가 아니라 대리 이용된 피해자였지. 그 말에 검사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그리고 굳어갔다. 소녀는 마침내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다. 그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선이 방청석 첫 줄, 아까 불안한 듯 고개를 숙였던 양복 남자에게 향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말이다. 저 애가 뭘 알아. 하지만 휠체어의 노인이 차갑게 끊었다. 나는 내가 내 동생에게 서류를 들이밀던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이 무너졌다. 숨이 들리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법적 판단의 공간이 아니었다. 진실이 숨쉬며 올라오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느꼈다. 이 재판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법정 앞쪽 증인석으로 이동했다.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놀랍도록 길었고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재판정 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증인, 이름과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마이크를 바라보다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한도현. 이 사건의 모든 계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친구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지? 저 사람 기업 회장이잖아. 소녀는 그 반응을 예상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날 계약서를 가져온 사람은 피고인에게 투자 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속셈을 알고 있었지. 검사가 비웃듯 말했다. 증인,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재판정 안 모두가
그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검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믿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속 깊은 상처가 그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났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돈을 노린 적이 없다. 그는 단지 병든 배우자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법정 공기가 흔들렸다. 어떤 방청객은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자신의 오해가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남겼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한 죄다. 하지만 그게 죄라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양복을 입은 남자가 굳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 좀 해.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 그리고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의 증언은 법정에 정식 반영됩니다. 그 말과 동시에 검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소녀는 할아버지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소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 미안함,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담겨 있었다. 노인의 증언이 끝난 뒤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마치 세상이 시간을 멈추고 모두에게 생각할 여유를 준 듯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가장 크게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였다. 소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판사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증인 진술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는 약했고 기둥처럼 버텨주던 손마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처음으로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평생 구두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첫 문장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지만 법정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사람들이 버린 신발, 찢어진 가죽, 부서진 밑창을 다시 붙이며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어디선가 울음을 참고 있는 소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장난 것이 잘못이 아니오. 버리는 것이 잘못이지.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욕심이 없었소. 큰 돈, 큰 집, 큰 성공. 그런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이 늙어가던 내 사람,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살짝 흔들렸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아닌 억눌려온 진심이 있었다. 내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말할 사람들 여기 많겠지요. 하지만 그는 방청석과 재판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언제부터 죄가 되었습니까? 검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판사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무너진 사람은 아까 비웃던 방청석 몇몇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듯 말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이 늙은이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을까봐. 그때 소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감정, 해방이었다. 그 순간 법정 뒤편에 앉은 누군가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범죄자라고 하냐? 공기는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그는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억울하게 넘어뜨려졌던 한 사람. 그리고 지금 다시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이 끝났을 때 재판정 안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고 있었으며 그동안 목소리를 잃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무너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그는 종이를 움켜쥔 손을 떨며 자리에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한 채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판사가 정리하려는 듯 말했다. 검찰 측은 추가 입장이 있습니까? 검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고집도 논리도 아니었다. 패배였다. 그는 단호한 표정을 숨기며 말했다. 본 사안은 새로운 증언, 새로운 증거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검토? 지금 와서 시간을 끈다고? 결정이 나기 직전인데? 그때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가요? 검찰은 지금 새롭게 드러난 증거를 막고 싶은 겁니까? 검사는 처음으로 소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피로 그리고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건 법 절차입니다. 소녀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려다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판사에게로 향했다. 판사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본 재판은 증거 검증을 위해 2주간 연기합니다. 재개 날짜는 추후 공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재판장은 노도처럼 흔들렸다. 분노, 탄식, 환호, 불안, 그리고 기다림. 소녀는 문서를 조심히 정리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포기나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이 싸움이 이제 막 제대로 시작됐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반면 양복을 입은 남자는 손을 떨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말은 불길이었다. 숨겨졌던 진실, 누군가가 가로챈 이익, 조작된 증언,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소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그리고 오래된 존엄이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벌써 기자들의 플래시가 문틈으로 번쩍였다. 재판은 멈췄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벼 있었다. 기자들은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떠들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할아버지, 소녀,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는 작은 햇빛이 구름을 밀치며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듯 주변을 둘러봤다. 법원 건물, 제복을 입은 경찰, 플래시,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지나치게 컸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소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움직일 줄은 몰랐구나.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를 위해서였어요. 어릴 때 누군가 제 신발을 고쳐준 덕분에 세상은 아직 버릴 만한 곳이 아니라고 믿게 됐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그가 말없이 차 문을 잡으려다 잠시 멈추었다. 있지. 나는 그동안 살아오며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일은 없을 줄 알았소.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전 잊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아마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도연 노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친구야, 인생은 잘못된 순간보다 그걸 바로잡으려 했던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지.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에 담긴 감정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었다. 고마움, 허무함,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소녀가 조용히 물었다. 다음 재판 전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생각하듯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가게 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군. 소녀와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도, 진실도,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다.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아침을 맞는 일, 재판이 끝난 지 단 하루. 그러나 세상이 움직이기에는 그 하루면 충분했다. 아침 뉴스 첫 화면에는 커다란 자막이 떠 있었다. 억울한 노인을 대신해 변론에 나선 미성년 소녀. 법정 뒤집다. 기자는 카메라 앞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금융구조 속에 감춰진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저 노인 표정 보니까 진심이더라. 그 아이 대단하다. 성인 변호사보다 날카롭던데? 그 양복남 표정 기억남. 진짜 뭔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노와 공감, 연대가 뒤섞인 익명 리본 이미지들이 퍼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억울한 이들에게 빛을, 해시태그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해시태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두 패널이 뜨겁게 맞붙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속은 게 아닙니다. 제도를 이용한 자들에 의해 희생된 거죠.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검찰과 관련 금융기관에도 감사 요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시각 작은 골목, 낡은 철제 셔터 앞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녹슨 자물쇠가 오래된 금소금과 함께 열렸다. 소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게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 묵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시간과 기억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구두 수선 도구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마치 시간을 다시 잇는 의식 같았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혹시 여기 아직도 고칠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오래된 구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가죽, 벗겨진 앞코, 낡은 밑창. 하지만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칠 수 있지. 못 고치는 신발은 없으니까. 그 말은 어느새 세상을 향한 말이 되어 있었다. 뉴스 화면에 다시 자막이 떠올랐다. 그 노인은 오늘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다. 시간은 그 사건 이후로 더 빠르게 흘렀다. 뉴스는 연일 재판을 다뤘고 인터넷은 분노, 응원, 의심, 연대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누가 숨기려 했나? 진실은 어디 있는가? 그러자 언론은 마침내 움직였다. 늦은 오후 한방송국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은 밝았지만 그 아래 앉은 한도현 노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정중히 물었다. 증인님,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발언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이 다시는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뒤 스태프들까지 그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피고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부정한 욕심을 부린 적도 없지요. 노인의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는 약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 약했다는 건가요? 노인은 그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 사람은 늘 약해집니다. 스튜디오 공기가 흔들렸다. 그 말은 설명도 논리도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사회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도와 서류를 방패 삼아 무지한 사람을 속이고 정의를 조롱한 사람들, 카메라 렌즈가 더 깊게 주민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한 모니터에 속보 자막이 떴다. 검찰 및 관련 기관 압수수색 착수. 사람들이 작은 충격 속에서 웅성거렸다. 사회자가 놀란 듯 화면을 바라본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금융권 내부 문서와 기밀 파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린 균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방송은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암전되었다. 그 시각 가게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아, 너 내 대신 싸워주는구나.
그리고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한 남자는 그 빛 가운데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차 보였다. 그 남자, 법정에서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져가던 바로 그 사람. 지금 그는 넓고 세련된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서류와 파쇄되지 못한 문서들은 그가 가진 권력과 여유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뉴스 화면에는 그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사기 공모 의혹, 기밀 정보 무단 사용 정황 드러나 손끝이 저릿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식은땀이 이마와 목 뒤를 타고 흘렀다. 그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검은 USB 하나를 꺼냈다. 표면에는 흔들리는 손으로 쓰여진 작은 글자 하나. 보험. 그 파일에는 거래 내역, 조작된 서류, 숨겨진 계좌, 부정이익, 그리고 그가 혼자 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만 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말은 핑계도 변명도 아니었다. 공포였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는 2번 울린 뒤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담담함을 가장했다.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언론, 검찰,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적.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움직일수록 흔적이 생긴다. 남자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소녀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아주 차갑게 끊었다. 그 아이는 문제 아니야. 뭐라고? 문제는 내가 겁먹었다는 거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만약 또 실수하면. 잠시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너 말고 다른 사람부터 정리될 거다. 뚝. 전화가 끊겼다.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숨은 안정이 아닌 결심의 준비였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사진 한 장이 스테이플러로 붙어 있었다. 그 사진에는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소녀와 할아버지가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좋아.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짐승의 경고였다. 그리고 그는 첫 행동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녀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사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인터넷 기사 캡처, 계좌 흐름 분석, 증언 녹취록 정리, 다음 재판을 위한 메모 파일들, 모든 것이 차분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띠링,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소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눌렀다. 처음엔 평범한 문자처럼 보였다. 발신자 없음.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그만해. 소녀의 손이 살짝 굳었다. 잠시 후 또 한 번 알림이 울렸다. 띠링. 이번엔 사진이 도착했다. 소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사진은 소녀가 오늘 법정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던 순간을 뒤쪽 방청석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아니,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 아래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넌 누군가의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잠시 침묵.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띠링. 다음 재판까지 입 다물고 있어. 그 아래 한 문장이 더 따라왔다. 우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소녀는 핸드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표정이 무너지는 대신 그 안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때 거실 쪽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소녀는 놀라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이 주소가 맞나요? 소녀는 숨을 멈춘 채 문 근처로 다가갔다. 문 아래 작은 틈으로 무언가가 슬며시 밀려 들어왔다. 하얀 봉투. 소녀는 손을 떨지 않은 채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위에는 보낸 사람 없음. 그리고 가장 위쪽엔 짧은 글씨 하나. 읽으라. 소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신문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 조각에는 먼저 죽은 사람의 부고 기사처럼 깨끗한 틀 안에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법은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소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겁이 아니라 결심으로.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열었다. 협박 메시지를 하나하나 눌러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그리고 짧게 단단한 한 문장을 기록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 소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재판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소녀는 혼자 재판 자료를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문장만 맴돌았다. 법은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 문장은 협박이라기보다 도발이었다. 그리고 그 도발은 한 사람의 의지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할아버지, 계세요? 소녀의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작업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눈빛에는 소녀가 느끼지 못한 피곤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작업하던 손을 멈춘 채 조용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그의 눈빛이 먼저 말했다. 그래, 난 이미 경험했다. 소녀는 그 눈을 보고 더 이상 굳이 질문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보다 강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도 아니고 거친 모습도 아니었다. 딱 하나, 눈빛만은 선명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의 눈빛. 할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이름을, 오랫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이름을 마침내 조용히 꺼냈다. 재윤이냐? 소녀는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남자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늦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다. 왜 왔느냐? 남자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검찰 특수수사부. 소녀는 숨을 멈췄다.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어제 방송과 증언 이후 상부에서 사건 내부 재배당이 결정됐습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확신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녀는 숨을 삼켰다.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가요? 남자는 미소 대신 조용한 결심으로 답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공기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같이 싸우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으려는 사람의 마음이었다. 소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지금이죠? 왜 이제야 움직이셨어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진실이 처음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사람이 당신이더군요. 소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이내 단단해졌다. 할아버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포기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숨이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재판, 우리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가게 공기가 전쟁의 시작처럼 조용히 달라졌다. 재판을 하루 앞둔 밤, 도시는 이미 잠들었지만 작은 구두수선 가게 안에는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작업대 위에는 구두가 아닌 서류와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소녀, 그리고 검찰 특수수사부에서 온 남자 재윤. 정적 속에서 서류를 하나 넘기던 재윤이 입을 열었다. 내일 공판은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공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녀는 차분한 눈으로 말했다. 진짜 범인을 직접 세울 수 있나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그를 벽 끝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역할을 내가. 하지만 재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아닙니다. 소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재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혼자 버티셨습니다. 맞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말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굳었다. 재윤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석 터마로네일은 그분들이 처음으로 진실을 듣는 날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천천히 소녀에게 이동했다. 바로 이 아이의 입으로요. 소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제가 증인으로 선다고요? 아니요. 재윤은 미소 아닌 확신의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내일 보조 변호인 자격으로 서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말했다. 아직 학생인데? 그게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재윤이 이어 말했다. 공익 목적의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증거 분석과 공헌도가 인정될 경우 법정에서의 제한적 발언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숨에는 두려움보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더 많았다.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흐른 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까지도 믿기지 않소.
재윤과 소녀가 고개를 돌렸다. 한평생 나는 사람을 고치고 살았소. 찢어진 가죽도, 떨어진 굽도, 시간이 지나 닳아버린 것도. 그의 눈은 젊은 시절과 닮은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이 부서졌을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었소? 소녀는 할아버지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다. 내일은 우리가 고칠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재윤은 마지막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 그들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한 노인도, 한 학생도, 한 검찰도 아닌 그는 서류 위의 노인, 세 개의 이름을 가리켰다.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내일 무서울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운 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이지. 그 말에 조용히 누군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숨이었다. 그리고 그 밤 가게 앞 오래된 간판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마치 이제부터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이 보일 것이라는 듯. 재판날 아침, 법정 앞에는 이미 카메라와 마이크가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오늘 결론 나나? 그 소녀 또 나온다던데. 진짜 범인 드러난다며? 기대, 분노, 의혹, 그리고 확신으로 변해가는 여론. 법정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세 사람이 들어왔다. 작은 학생 한 명, 연약해 보이는 노인, 그리고 검찰 특수수사부 소속의 남자. 그들은 조용히 걸었지만 그 존재만으로 이미 법정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의 사건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 확보로 인해 사기 공모 가능성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양복을 입은 남자, 즉 진짜 범인은 표정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꽉 쥐고 있었다. 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오늘 제출할 주 증거는 하나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재윤은 USB 하나를 꺼내 증거 제출대 위에 놓았다. 그 USB는 지난밤 범인이 쥐고 고민하던 그 USB와 똑같은 검은색이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가 물었다. 이 USB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재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의 진짜 전말이 담긴 원본 녹취 파일입니다. 양복남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이다. 저건 조작된. 그러나 재윤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당신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추었다. 재윤이 USB를 연결하자 법정 스피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는 그냥 서명만 하면 돼.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이건 합법 아니잖아. 합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이미 준비 끝났어. 계좌도 명의도.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라고.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도 뒤집어 쓸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군데? 그 늙은이. 정적?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판사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당당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그리고 범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어떤 감정도 숨기지 못했다. 당황, 분노, 공포, 부정, 그리고 패배.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에 대한 혐의는 새로운 증거 채택과 함께 전면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문장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시선이 범인에게 쏠렸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소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법적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이용하고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범인은 소녀를 보지 못했다. 그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이제 진실이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판결봉이 내려가는 소리. 탁! 그 소리는 과거가 끝나고 미래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녹취 파일이 끝나고 판결봉이 떨어진 순간부터 재판장은 더 이상 논쟁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실이 드디어 사람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검찰 측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조서가 정리되고 경찰관들이 범인에게 다가갔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소녀를 노려봤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위협도 도발도 아니었다. 패배한 자의 마지막 흔적. 소녀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누구의 약함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작은 박수였다. 그러나 곧 이어진 박수는 마치 오래 묵혔던 한숨과 참았던 눈물과 억눌린 정의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 강하고 뜨거웠다. 할아버지는 그 박수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소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사라졌구나. 며칠 후 구두수선 가게 앞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다시 여는 가게, 다시 사는 삶, 고칠 수 없는 신발은 없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전과는 다른 장면이 보였다. 그 안에는 구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오래 묵은 사진첩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러 왔으며, 누군가는 단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왔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처럼 낡은 운동화를 들고 온 아이도 있었다. 소녀는 그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고칠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은 말로 답했다. 그래, 못 고치는 신발은 없어. 하지만 이번엔 한 문장이 더 붙었다. 그리고 못 고치는 인생도 없지. 마지막 장면. 가게 앞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소녀, 그리고 특수수사부 남자 재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소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 목표는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거? 셋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처음 만났을 때 없던 것들이 있었다. 기대, 미래, 그리고 존엄. 그 순간 세 사람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재판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모두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진실이 도착하길.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움직일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